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더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국에서 온 며느리는 죽은 남편의 어미를 지키겠다고 온몸을 던지는데, 정작 제 배 아파 낳은 큰아들이라는 놈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제 어미를 죽일 듯이 위협하더라고요. 이 냄새나는 항아리들 다 깨부숴버리기 전에 비키라고. 광기 어린 아들의 고함과 쨍그랑하고 부서지는 옹기 소리. 5년 동안 말을 잃고 살았던 저는 그저 소리 없는 비명만 질러야 했답니다. 아들은 제가 듣지도 못하는 줄 알고 제 면전에서 저 늙은이 요양원에 버리고 집 팔아버리자며 웃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굽어 살피신 걸까요? 아들이 냄새난다며 박살낸 그 낡은 항아리 속에서 상상도 못할 황금빛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짐짝 취급하던 아들이 결국 땅을 치며 오열하게 된 그 기가 막힌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오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말이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지요. 평생을 애지중지 닦아온 그 윤기 나는 항아리가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갈색 파편들이 마치 제 뼈마디가 부서져 나가는 것만 같아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는데 제 앞에는 정말이지 쳐다보기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세상에나 제 뱃속으로나 기른 큰아들 성훈이가 야구 방망이를 거꾸로 쥐고 씩씩거리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자식의 눈이 아니었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았던 아이였답니다. 동생 몫으로 남겨둔 사탕 하나까지 기어이 빼앗아 먹어야 직성이 풀리던,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했던 첫째 놈이었지요. 형, 나 괜찮아. 형 먹어. 하며 늘 양보만 하던 착해 빠진 둘째 놈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녀석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탐욕스럽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더군요.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놀라시잖아요. 그때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저 멀리 베트남에서 시집온 제 며느리, 우리 불쌍한 마이가 맨발로 뛰쳐나와 큰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 아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4년 전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제 둘째 아들의 아내랍니다. 그 착하던 제 작은 아들이 차가운 도로 위에서 눈을 감던 날, 이역만리 타국에서 온 어린 신부는 과부가 되어버렸지요. 남편도 없는 시댁이 뭐 볼 게 있다고. 도망가도 벌써 갔어야 할 아이가 저렇게 제 시숙의 다리를 잡고 울부짖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만 뻥끗거릴 수밖에 없었지요. 억장이 무너져서 이놈아, 그만해라 하고 당장이라도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쇠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답니다. 다들 제가 치매에 걸려 말을 못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5년 전이었을 겁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주던 영감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버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쪽 같은 둘째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앞세우고 말았지요. 줄초상이라던가요. 연달아 닥친 그 끔찍한 비극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 이후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말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하늘이 원망스러워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병, 실어증에 걸린 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온 지 벌써 5년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저 큰아들 놈은 제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줄로만 알고 저리 날뛰는 것이겠지요. 비켜! 재수씨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냄새나는 옹기들 다 깨부숴버리기 전에 비키라고. 성훈이의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천둥처럼 울리더군요. 세상에! 냄새가 난다니요. 자기가 사업한답시고 떵떵거릴 때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하던 동생의 목숨값 같은 돈도 홀라당 말아먹은 주제에 이제는 어미의 장독대가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더군요. 아들은 며느리를 짐짝처럼 걷어차 버리더군요. 바닥에 나뒹구는 마이의 모습을 보자 죽은 둘째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형한테 맞고도 헤헤 웃던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살아있었다면 제 아내를 저렇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차피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 노인네. 이거 다 깨버리고 요양원으로 쳐넣을 거야. 집문서 내놓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차마 대꾸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야구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는 붕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항아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답니다. 제 앙상한 등뼈 위로 언제 그 몽둥이가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여보, 그리고 우리 불쌍한 둘째야. 보고 있다면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이 장독대만은 안 된답니다. 이 안에 든 것은 단순한 된장이 아니라 욕심쟁이 형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떠난 동생의 몫이자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이 들어있거든요. 마이가 어머니 위험해요 하고 외치며 다시 제 위로 몸을 던지더군요. 그 가녀린 며느리의 체온이 제 등에 느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국 며느리는 죽은 남편의 어미를 지키겠다고 이 난리통에 뛰어드는데 제 배 아파 낳은 장남은 동생 목까지 삼키려고 어미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운명이란 말입니까? 깨진 항아리 틈으로 흘러나온 묵은 된장 냄새가 마당 가득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구수하고 짠 냄새가 오늘따라 왜 그리 비릿하게 느껴지던지 마치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 같았답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다 필요 없어. 오늘 끝장을 볼 거야. 그 서슬퍼런 살기에 눌려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답니다. 그저 제 품 안에 안긴 차가운 항아리의 감촉만을 느끼며 다가올 비극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과연 저는 탐욕스러운 큰아들의 손에서 먼저 간 착한 아들과 영감이 남긴 이 비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제 자신이 무사할 수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해지기만 했답니다. 한바탕 난리가 지나가고 난 뒤 마당에는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답니다. 씩씩거리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제 귓가를 때리고 있었지요. 성훈이는 분이 안 풀리는지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텅 하고 울리는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움찔했답니다.
며느리 마이는 깨진 항아리 조각에 베인 손을 감싸쥐고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앞에 두고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그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아들이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더군요. 그러고는 바로 제 면전에다 대고 희뿌연 연기를 훅 내뿜는 게 아니겠어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제 코와 눈을 찔러 기침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답니다. 제가 기침이라도 하면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무서웠거든요.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지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답니다. 액정을 확인하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 나야. 시끄러워. 지금 처리 중이라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앙칼진 목소리는 제 큰며느리 미란이었답니다. 아들은 통화를 하면서 제 앞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발을 툭툭 차며 지나가더군요.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나 굴러다니는 쓰레기 봉투를 치우듯이 말이지요. 그 무심한 발길질 한 번에 제 70평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이씨, 노인네가 아직 안 죽고 버티잖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이 늙은이 귀도 먹고 입도 벙어리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경찰에 신고도 못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송장이라니까. 세상에나. 제 귀가 이렇게 멀쩡한데, 제 정신이 이렇게 또렷한데, 아들은 저를 숨만 붙어 있는 송장이라고 부르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답니다. 옛말의 말이 칼이 된다더니 아들이 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요. 제가 5년 전 충격으로 말문을 닫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말귀까지 못 알아듣는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저는 그저 말 못하는 짐승, 아니 그보다 못한 귀찮은 짐짝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들은 통화를 계속하며 마루에 걸터앉더군요. 저를 등지고 앉아 짝다리를 짚고 흔들어대는 그 뒷모습이 어릴 적 제 등에 엎여 곤히 잠들던 그 아이가 맞나 싶어 한참을 바라보았답니다. 요양원? 제일 싼 데로 알아봐.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어. 한 달에 30만 원짜리 있다며. 산속에 있는 거 거기로 보내버려? 야, 요즘 세상에 고려장이 어디 있냐. 다 효도지, 효도. 밥 주고 재워주면 됐지. 뭘 더 봐라.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제일 싼 요양원이라니요. 산속의 격리에서 죽을 때까지 찾지 않겠다는 그 말을 어쩜 저리 아무렇지도 않게 효도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 저 아이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과 땅을 팔아넘길 궁리만 하면서 정작 어머니인 저는 헌신짝처럼 내버리겠다는 신부가 너무나 끔찍했답니다. 그때였지요. 구석에서 울고 있던 마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에게 달려가더라고요. 아주버님, 너무하세요. 어머니가 듣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마이의 서툰 한국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마이의 어깨를 밀쳐버렸답니다. 넌 빠져! 남의 집안일에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너도 똑같아. 내 동생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시어머니 핑계대고 이 집에 눌러앉아? 너도
이 집 팔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바닥에 나뒹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하고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요. 하지만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입술은 본드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저 하는 앓는 소리만 목구멍 안에서 맴돌 뿐이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들을 노려보는 것뿐이었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마주치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럽고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지요. 뭘 봐? 눈 안 깔아? 아, 진짜 재수없게 눈만 살아서 쳐다보는 꼬라지하고는. 아들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뿜하고 뱉더니 구둣발로 지시겨 끄더군요. 마치 저를 밟아 끄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고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장롱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마도 집문서나 통장을 찾으려는 것이겠지요.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림살이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마이가 절룩거리며 다가와 제 손을 잡더군요. 그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쇼크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의 눈망울에 고인 눈물을 보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불쌍한 마이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 탐욕스러운 승냥이 같은 큰아들 놈한테서 우리 둘째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려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지요. 비록 입은 닫혀있고 몸은 늙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은 제가 듣지 못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마음껏 지저대라. 내 놈의 그 추악한 본심을 바닥까지 다 보여봐라.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답니다. 네가 날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나도 그림자가 되어 지켜보겠노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벙어리 노인네가 어떤 무서운 진실을 품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 말이지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부수고 뒤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답니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무시와 멸시의 시간을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우당탕거리는 소음은 마치 제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계속되었답니다. 서랍장이 뒤집히고 장롱 문짝이 뜯겨나가는 듯한 그 거친 소리들 사이로 아들의 욕지거리가 섞여 날아왔지요. 아니, 도대체 돈을 어디다 숨겨둔 거야? 이 노망난 노인네가! 악에 바친 고함이 벽을 뚫고 나오는데 저는 그저 마루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는 온기가 느껴지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마이였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의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까 아들에게 밀려 넘어질 때 다쳤는지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제 상처보다 시어머니인 제 안위가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못 막아서. 마이가 서툰 한국말로 더듬더듬 사과를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답니다. 네가 왜 미안해하느냐? 미안해해야 할 놈은
방구석에서 집안을 때려 부수고 있는 저놈인데 왜 죄 없는 네가 눈물을 흘리며 비느냐고 말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굳게 닫힌 제 입은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마이는 제 손등에 묻은 흙먼지를 자신의 옷소매로 쓱쓱 닦아주었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뜻하던지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는 것 같았지요. 베트남에서 시집와서 고생만 직사게 하고 남편까지 잃은 가여운 아이. 고무장갑 한 번 벗을 날 없이 식당 일이며 농사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그 손마디가 제 손에 닿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답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제 뱃속으로 10달을 품어 낳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며 키운 큰아들은 저를 짐짝 취급하며 내다 버리려 하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온 생면부지의 이 아이는 저를 살리겠다고 온몸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피가 섞였다는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이 섞여야 진짜 가족이고 아픔을 나눌 줄 알아야 진짜 자식인 것을요. 마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그 손수건은 죽은 제 둘째 아들이 생전에 쓰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안 가요. 어머니 두고 절대 안 가요. 그이가 남편이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 약속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오열하고 싶었답니다. 죽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 지옥 같은 집에 남아 수모를 견디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미안하던지요. 사실 저 아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덩치 큰 시아주버니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살기를 내뿜는데 28 여린 여자가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마이는 저를 지키기 위해 바들바들 떨면서도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야! 베트남!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성은이가 씩씩거리며 튀어나오더군요. 빈손인 걸 보니 아무래도 장롱 속에는 돈이 될 만한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은 뻔한 장롱이나 은행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냄새 난다고 무시했던 그곳에 있으니까요. 아들은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며 마이에게 다가왔답니다. 저와 마이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지요. 너, 이 노인네 통장 어디 있는지 알지? 네가 숨겼냐? 아? 그 죽은 내 동생놈 보험금도 네가 꿀꺽한 거 아니야? 아들은 억지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둑 취급까지 하더군요. 마이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돈 없어요. 저도 돈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 집구석 어딘가에 분명히 쟁여둔 게 있을 텐데. 아니면 땅 문서라도 내놔. 당장! 성은이는 윽박지르며 마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아들의 팔을 뿌리치고 마이를 제 등 뒤로 숨겼지요. 제가 쏘아보는 눈빛에 아들이 잠시 멈칫하더군요. 아마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린 탓일 겁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내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미의 서슬, 펄언 경고를 읽었는지도 모르지요. 아, 진짜 독한 노인네. 좋아. 집안에 없다 이거지? 아들은 혀를 차며
거실을 빙글빙글 돌더군요.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열린 현관문 너머로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독대였답니다. 그래, 집안에 없으면 밖에 있겠네. 옛날 노인네들은 꼭 땅에다 뭘 묻어두더라고, 그치? 아들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안 된다. 저것만은 절대 안 된다. 제가 5년 동안 침묵하며 지켜온 비밀. 우리 마이에게 물려줘야 할 유일한 희망이 저기 있는데 아들은 다시 현관 옆에 던져두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답니다. 마지막 기회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놓는 게 좋을걸? 아니면 저 냄새나는 항아리들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아들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답니다. 저와 마이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설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정말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답니다. 저 무식한 몽둥이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답니다. 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저 장독대만은 사수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제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으니까요. 마당으로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꽉 다문 입술 안으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건드리지 마라. 제발 건드리지 마라. 그때였답니다. 아들이 그 무시무시한 야구방망이를 다시 치켜들고 장독대를 내려치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아들의 주머니 속에서 경박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롭던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는 것만 같았지요. 성훈이는 휘두르던 방망이를 멈추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더군요. 액정을 확인한 아들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답니다. 당신이야?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아들은 저와 마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리더니 보란듯이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더군요. 아마도 자기 아내에게 이 난장판을 생중계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미란의 앙칼진 목소리가 마당에 저렁저렁 울려 퍼졌답니다. 여보, 일은 어떻게 됐어? 그 노인네가 아직도 안 내놔? 답답해 죽겠네. 시간 없단 말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대답이었답니다. 아들은 제가 바로 코앞에 서 있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허수아비라도 되는 양 큰 소리로 떠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거의 다 찾았어. 집 안에는 없고 저기 마당에 있는 냄새나는 항아리들 속에 숨겨둔 것 같아. 지금 막 깨부수려던 참이야. 아니, 항아리에 돈을. 하여간 노인네들 돈 숨기는 꼬락서니하고는. 참. 여보, 요양원 차 불렀어. 30분 뒤면 도착한대. 요양원 차라니요. 30분 뒤라니요. 저는 숨이 턱 막혀왔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뺏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어디론가 치워버릴 작정이었던 거지요. 마이가 놀라서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답니다. 잘했어. 안 그래도 이 벙어리 노인네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잘 됐지. 아, 그리고 미란아, 너 그 서류 준비했어? 인감도장 말이야. 인감도장.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의심했답니다. 제 인감도장은 장롱 깊숙한 곳, 영감 제사 때나 꺼내 쓰는 판다지 속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그게 왜 아들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호호호, 당연하지. 당신이 시킨 대로 위조. 아니, 잘 만들었지. 어머니가 치매라서 의사표현 못한다고 진단서 떼니까 구청 직원도 깜빡 속던데. 이따가 그 차 오면 바로 태워 보내고 우리는 내일 부동산 가서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땅 개발되면 우리 떼돈 버는 거야, 알지? 세상에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비명처럼 들려왔답니다. 아들은 제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멀쩡한 제 땅과 집을 팔아넘길 가짜 서류까지 꾸며놓았던 겁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문득 지난 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과 둘째 아들을 잃고 충격으로 입을 닫았을 때 사람들은 저더러 불쌍한 노인네라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귀까지 다친 건 아니었답니다. 저는 다 듣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아버지 재산은 이제 다 내 거네 하며 희죽거리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명절에 찾아와서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려나 냄새나 죽겠네 하며 수군거리는 며느리의 속삭임을 다 들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언젠가는 철들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네요. 아들은 저를 어머니로 본 게 아니라 그저 빨리 죽어줘야 할 돈주머니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지금 대박 터트리기 직전이거든? 이 항아리만 깨면 게임 끝이야. 끊어. 전화가 끊기고 아들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들었지, 베트남. 너도 짐 싸라. 이 늙은이 요양원 가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너 같은 게 붙어있을 곳이 아니라고. 아들의 그 오만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깨달았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서 내 남은 인생과 우리 마이를 지키려면 제가 직접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제 귓가에는 방금 통화 내용이 녹음기처럼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답니다. 위조, 요양원, 치매.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꼴이 되었지요.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이 이제 곧 그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요. 마이는 부들부들 떨며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분노가 제 머릿속을 맑게 만들고 있었지요. 슬픔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치르게 해줄 차례니까요. 아들이 다시 야구방망이를 높이 쳐들었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볼까?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아들의 입가에 걸린 저 사악한 미소가 얼마나 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저 방망이가 항아리에 닿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놈이 기대하던 돈다발이겠지만 동시에 그놈의 인생을 박살낼 천벌이기도 할 테니까요. 저는 마이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가야. 이제 다 끝났다.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저는 다가오는 파국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았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어질 그 순간을 말이지요. 아들의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위협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제 심장을 겨누는 창끝처럼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지요. 아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돈에 눈이 멀고 탐욕에 귀가 막힌 짐승에게는 늙은 어미도 재수씨도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자, 비켜! 3살 동안 안 비키면 너네도 같이 깨지는 수가 있어. 하나! 성훈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더군요. 그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제 수명도 덩달아 줄어드는 것만 같았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장독대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지요. 70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닦고 어루만지던 그 옹기들이었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인자, 이독은 우리 집 보물단지야 하며 웃던 그 얼굴이 옹기 표면에 아른거려 차마 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둘, 아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피 묻은 무릎으로 버티고 서서 양팔을 벌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답니다. 안 돼요. 형님, 이 항아리들 어머님이 평생 아끼신 거예요. 제발요. 마이의 애원에도 아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지요. 아, 진짜 끈질기네, 베트남. 비키라니까. 성훈이는 냅다 발길질을 해버렸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이가 집단처럼 힘없이 옆으로 튕겨나갔지요. 흙바닥에 나뒹구는 며느리를 보며 제 속에선 천불이 일었지만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늙은 몸뚱이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었답니다. 아들은 마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제 등 뒤에 있는 저 커다란 항아리, 그 중에서도 제가 죽기 살기로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동만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고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시죠? 어차피 그 안에 든 거 없으면 깨져도 상관없잖아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세요? 혹시 진짜 금덩이라도 들었나? 아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오더군요. 그 징그러운 웃음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드는데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답니다. 저놈은 모릅니다. 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가 왜 지난 5년 동안 입을 닫고 저 동만 바라보며 살았는지 꿈에도 모르지요. 아들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답니다. 비키라고! 하는 고함과 함께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요. 억소리도 못 내고 흙바닥에 처박힌 저는 입안 가득 흙먼지가 씹히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저놈이 저지르려는 짓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저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아들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이미 방망이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파란 하늘 아래 번쩍이는 알루미늄 배트,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마이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저는 속으로 마지막 경고를 보냈지요. 성훈아, 치지 마라. 그 방망이가 내려오는 순간 너와 나의 인연도 끝이다. 네가 깨부수는 건 항아리가 아니라 네 놈의 남은 인생이다. 하지만 제 소리 없는 외침은 아들에게 닿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기압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둘렀지요. 죽어라. 그것은 단순히 항아리를 깨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스스로 페류나의 길로 들어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소리였지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답니다. 다가올 파국을 참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쾅! 마치 천둥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굉음이 마당을 뒤흔들었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고막이 먹먹해질 지경이었지요. 뒤이어 쨍그랑 챙 하며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고 무언가 둔탁한 것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감았던 눈을 아주 천천히 두려움에 떨며 떴지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이 굳는 줄 알았답니다. 마당 한가운데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그토록 노리던 제 키만한 대형 장독대는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요. 날카로운 옹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고 그 안에서 터져나온 검붉은 된장 덩어리들이 흙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살난 항아리 잔해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의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방금 전까지의 광기와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마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더라고요. 왜냐고요? 그 항아리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냄새나는 된장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검은 된장 사이사이로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이는 금빛 물결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비닐에 꽁꽁 싸매져 된장 속에 파묻혀 있던 5만 원권 현금 뭉치들, 그리고 누런 광채를 뿜어내는 금두꺼비와 금송아지들이 항아리가 깨지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었지요. 그것들은 그냥 돈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남대문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콩나물 팔고 생선 팔아 모은 피 같은 돈이었고 죽은 영감이 나중에 자식들 힘들 때 보태주자며 평생을 아껴 모은 금부치들이었지요. 은행을 믿지 못했던 우리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독대,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10억 원이 넘는 알짜배기 재산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답니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며느리 마이조차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뭉치 하나를 집어들더군요. 아들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였겠지요. 이게 다 뭐야? 돈? 금? 아들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횡재를 만났다는 기쁨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었지요. 아들은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다니며 돈다발과 금부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답니다. 돈이다! 돈이야! 으아! 진짜 있었어! 이 노인네가 진짜 돈을 숨겨놨었어!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자신의 주머니와 품속에 돈을 쑤셔 넣는 아들의 꼴이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역겨운지 보고 있는 제가 다 부끄러워질 지경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항아리를 깨트린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오직 눈앞에 황금에 눈이 멀어 바닥에 엎드려 된장 범벅이 된 금송아지에 입을 맞추고 있더군요. 미란아, 대박이다. 빨리 와. 여기 돈벼락 맞았어. 으하하하. 아들은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포효했답니다. 그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용암처럼 치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 저 미쳐 날뛰는 짐승을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이었답니다.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입술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래, 실컷 웃어라. 그게 내 놈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저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지도 않고 돈을 줍느라 정신이 팔린 아들의 등 뒤로 한 걸음씩 다가갔답니다. 이제 곧 저놈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 진짜 복수를 보여줄 차례가 온 것이지요. 마당은 온통 황금빛 지폐와 된장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돈뭉치를 주워 담고 있었지요.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소리치며 주머니가 터져라. 돈을 쑤셔 넣는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5만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군요. 저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저는 돈다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아들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제 목구멍 속에 가두어 두었던 납덩이보다 무거웠던 그 한마디를 온 힘을 다해 내뱉었지요. 이놈아! 그 돈에 손대지 마라.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리는 제 목소리에 아들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제자리에서 굳어버렸답니다. 쥐고 있던 돈다발을 떨어뜨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눈에 서린 경악과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어미가 죽은 줄 알았던 목소리로 호통을 치니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더군요. 어머니? 목소리가 어떻게? 성훈이는 덜덜 떨며 뒤로 나자빠졌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똑히 쏘아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지요. 5년 전 남편과 둘째를 보내고 세상에 미워 입을 닫았었지만 오늘 내 놈의 그 추악한 짓거리를 보고 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구나. 내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내 놈이 전화로 그 고약한 며느리랑 짜고 나를 산속 요양원에 버리려던 거, 문서까지 위조해서 이 집을 팔아치우려던 거 내가 다 들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아들은 대답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답니다. 그때였어요. 마이가 울먹이며 제 손에 스마트폰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아들이 항아리를 깨기 직전 제가 눈짓으로 신호를 주어 마이가 몰래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것이지요. 거기엔 아들과 큰 며느리의 파렴치한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이거 당장 내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여긴 내 집이야! 아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망이를 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마이가 미리 신고를 해두었는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은 돈을 챙겨 도망가려 허둥댔지만 된장에 미끄러져 제풀에 고꾸라지고 말았답니다. 그 처참하고 한심한 꼴을 보며 저는 생각했지요. 그래, 네가 부순 건 항아리가 아니라 내 놈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말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난장판이 된 마당을 정리하고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갈 때였답니다. 아들은 끝까지 내 돈이야. 우리 엄마가 놔주려고 모은 거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발악을 하더군요. 저는 경찰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깨진 항아리 잔해 사이에서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아들의 면전에 내밀었지요. 읽어봐라. 내 놈이 방금 내 손으로 찢어 밝힌 게 무엇인지. 아들은 악에 받친 눈으로 봉투 속의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성훈아, 사업 힘들다는 소식 듣고 어미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이 돈은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랑 내가 평생 모은 거다. 네가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쓰라고 장독대에 숨겨두었다. 동생 목까지 다 네 것이니 이 돈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거라. 어미는 너만 믿는다. 종이를 읽어내려가던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깨부순 것은 낡은 옹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평생을 바친 어미의 눈물겨운 사랑이었고 동생이 형을 위해 양보했던 마지막 배려였던 셈이지요. 아들은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뉘우침 없는 탐욕이 불러온 결과는 이토록 시리고 차가운 법이니까요. 경찰차가 떠나고 고요해진 마당에서 저는 마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이제 이 돈은 네 것이다. 우리 둘째가 하늘에서 너 잘 살라고 보내준 선물이야. 마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외국인 아이가 제게는 그 어떤 자식보다 귀하고 소중한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지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남은 항아리들을 정성스럽게 닦았답니다. 비록 큰 독 하나는 깨졌지만 덕분에 집안의 묵은 때와 추악한 인간의 욕심은 싹 씻겨 내려간 기분이더군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곁에서 내 아픔을 같이 울어주는 사람, 내 못난 모습까지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이지요. 저는 이제 이 착한 며느리와 함께 남은 생을 향기로운 된장처럼 구수하고 진하게 살아보려 한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렸을까요? 세상사 필연이라더니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진짜 소중한 인연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요.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셔요.